매년 1월하고 8월은 한국을 들어간 지가 한 12년쯤 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이 코로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도저히 지금 상황이 제가 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래서 반겨주는 곳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격리돼 있을 이유는 없어서 이번엔 우리가 해오던 대로 줌 통해서 집중학기를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보통 학기 중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랫동안 ICP에서, 그렇지만 이 집중학기는 꼭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한 달 안에 보통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하는데 줌을 통해서 하는 첫 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에필로그 빼면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끝까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있어보세요. 오늘을 마지막 강의로 하나요? 한 주를 더 하나요?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쉬셨지 않나요? 옛날에? 맞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31장만 하고 에필로그는 네.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원래 휴강을 하면 그냥 쉬는 건데, 제 ICC 전통에는 쉬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전통이 있어서 한 주를 더 연장을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그러니까 5월 학기가 다음 주에 종결되는 것을 하고, 참 하나 소식은 이번에 저희 월요일 반에 유경묵 목사님 계신데, 유경묵 목사님이 이번에 라이프 코치 자격을 받게 돼요. 그 목사님은 워낙 바쁘셔가지고 한 학기에 꼭 한 강의만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8계절을 받아 들으신 셈이에요. 그래서 바쁘게 사시면서 한 과목씩 해서 저희 기초 과정 사이코 애널리틱 라이프 코치 졸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도 축하해 주시고, 다음 월요일 시간에 영상으로 졸업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이해하셔서 여러분 다음 졸업생이 이번에 나왔다는 것 이해하시고, 이번 아마 겨울학기 때는 여러분 몇 분이 또 졸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경수 선생님도 지금 한 2과목 하셨는데 ICP에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번 여름학기에 2과목 정도 하시고, 그리고 가을학기 공부하고, 우리 김성신 님도 이렇게 김성신 님은 ICP에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8과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신경수님은 ICP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크레딧을 인정을 해서 아마 가을 학기까지 하시면 겨울쯤엔 졸업장을 ICC의 기본 졸업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졸업생 하나 나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내롭게 공부를 한 덕분이죠. 그래서 또 바다님도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공부를 좀 했던 분 중에는 가을 학기 해서 겨울 학기까지 해서 졸업하실 분이 있으면 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 ICC의 라이프 코치들이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곳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여러분 안에서도 커넥션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졸업생들이 함께 이렇게 그로워하는 과정들을 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요. 그렇게 우선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죠. 네, 31장이고요. 주제는 이제 제로, 사물 없음의 발견인데, 기훈이 이제 여기서 제로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어, 이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가가 기억과 욕망을 다 내려놓는 걸 소극적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분석자의 어떤 오를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다 내려놓는 그 상태를 제로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그 뒤에 더 진화해서 정신증 환자들의 또 제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증 환자들은 크루슈타인이 말하기를 이제 그 이화가 엄마가 이렇게 알파 기능을 통해서 알파 요소를 잘 줄 때 또 유아도 알파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그런 기능이 없을 때 이제 제로,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제로라고 봤고, 그 제로를 가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증상이 또 정신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소화한 거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제로인데 이게 이제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발견된 것을 보면서 한번 책을 읽어가면서 좀 배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워낙 어려워하셨을 거니까 간단하게 지금 우리 발제자가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로라고 하는 개념을 마치 비원이 어떤 매스매티컬 수학적인 마들을 가져오고 그 수학적인 표현 방법, 수학적인 상징을 사용해서 알파, 베타 이런 여러 용어들을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면 이런 수학적인 어떤 마들링 작업이나 수학적인 심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비온이 독보적인 존재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려워요. 어떤 오라는 개념. 그런데 비온의 오를 여러분들 오를 타이프하다 보면 오하고 지로가 서로 헷갈리죠. 그래서 묘하게 비온의 오를 개념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로라는 개념은 그로트슈타인이 자기의 특허로 좀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욕심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저는 자유현상이 되는 게 오가 지로네. 가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지로라는 개념 속에서는 지로가 있으므로 수학적으로는 무한대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무한과 어쩌면 지로는 상호 대칭이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지로의 개념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계나 과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사유의 어떤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대 문명 속에서는 지로가 있는 문명이었느냐 없는 문명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로라는 개념이 인도에서 발견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멕시코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쪽에 과거에 인디언들이 만들어 놓은 피라밋이 있어요. 그 피라밋이 에집트의 피라밋과 다른 굉장히 독특한 피라밋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에서 이 피라밋을 건조했던 이 종족들이라고 할까요? 이 피라밋을 건설했던 이 사람들이 지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대 문명에서 굉장히 큰 문명의 발달 단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 지로라는 개념을 정신분석 세계에 도입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는데, 근데 이 지로가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 묘하게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여기 같이 표현을 했어요. 지금 아까 발제자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정신증에서 일어난 상황을 지로라고 표현했다는, 여기서는 무의미한 것, nothingness, 아무것도 없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포화된 상태입니다. 의미 없음이란 meaningless,
라는 개념을 담아버려 이렇게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탈의미가 돼버린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이게 포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 나는 이미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의미가 들어올 틈이 없죠. 이게 정신적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로의 개념하고 연결시키겠죠. 그냥 nothingness니까 이것도 지로다. 그런데 보통 뉴라틱 환자의 경우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 엄마의 젖가슴이 없는 상태, 이거 앱센스를 얘기할 때 지금은 없는 엄마가 엄마의 젖가슴의 부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엄마가 없는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짐으로써 여기서 그로트슈타인 노띵니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 대시 띵니스라고 해서 사물 없음이라고, 사물 없음 또는 대상 없음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비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생각이 가능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분석가에게 이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석가가 자기가 알 수 없는 대상인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선입견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다 내려놓아서 이게 내가 마음이 비어 있을 때만 다른 것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텅 빈 상태, 나의 디자이어나 그래서 나의 욕망이나 기억이나 나의 소망, 나의 욕동 이런 것을 다 비워낸 상태가 될 때 내담자의 오가 내 마음에 담길 수 있고 어쩌면 또 나의 오가 내 마음속에 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오와 나의 오를 만나가는 과정에서 임상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어쩌면 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로는 어떤 면에서 건강함의 상징이고 잘 발달된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정신증에서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는 포화 상태, 그래서 미닝리스한 것, 나띵리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않고 절망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또 지로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같은 상징을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스플리팅 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저도 이 챕터를 소화하면서 많이 정서적으로 힘들었어요. 어떤 것을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을 통합해내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자꾸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논리적으로는 그냥 따라갈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전혀 서로 상반되는 것을 같은 상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증적인 상태나 건강한 상태에서 쓰는 오의 개념, 오라고 또 제가 실수해요. 지로의 개념과 지로의 상징과 정신적 상태를 표현해내는 지로의 상징이 각각 전혀 다른 상태의 마음, 어쩌면 정반대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같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상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상징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챕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로트슈타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어떠면 여기에서는 그로트슈타인 비혼의 얘기보다는 그로트슈타인의 얘기에 더 초점이 돼 있어요. 비혼이 이렇게 지로라는 개념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두 가지 경우로 썼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로트슈타인이 비혼이 여기저기서 한 얘기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해서 비혼의 해석이에요. 비혼을 해석하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비혼이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을 사용해서 비혼의 생각을 담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그로스샤인이 왜 이런 시도를 할까?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서로 다른 상태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저자의 무의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이번 클래스에 좀 해보죠. 계속 할까요? 뭐 교수님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요. 예. 그 엉뚱한 생각이 중요해요. 그 분석가가 소극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비워내는 제로는 저는 5에 흡사한 그 제로인데 그렇죠. 0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정신증 환자가 갖고 있는 정말 미닝리스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투사적 동의심마저도 쓸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파편화된 그런 그 제로의 상태를 저는 여기서 눌리티라고 했더라고요. 눌리티. 널러티 뭐 이렇게 썼죠. 예. 널리파이 한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X라고 하고 싶어요. X라고. It's good idea. 네. OX. 그래서 앞에 분석가는 가지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비워낸 거고요. 그렇죠. 정신증 환자는 정말 없어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인드풀리스예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어 있지만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이미 충분하게 발달된 사람만이 엠티니스를 허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 아주 재밌는 얘기죠. 예. 0이라는 거는 5와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0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없다라는 것보다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어떤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간이 구간처럼 연결해주는 어떤 그 지점이잖아요. 0이라는 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X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nothing. 그러니까 그 0의 개념이 아니고 없음. 참으로 없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걸 표현할 때도 0, OX로 표현을 하거든요. OX죠? 예. 참석을 안 했으면 X, 참석을 했으면 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제로지만 저는 이것을 건강한 O와 그 건강하지 못한 그것을 X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면 제가 그로스타인은 아니지만 어쩌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로스타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OX로 하는 게 더 어쩌면 클리어하게 개념이 나오죠. O와 X라고 한다면 하나는 마인드풀리스, 마음이 충분하게 발육되어 있는 상태의 O예요. 예. 그런데 X의 경우에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쪼개져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파편화된 사람을 정신증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통합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사할 만한 힘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편화된 그리고 대상도 다 괴기스러운 대상만 가지고 있어서 온전한 대상도 없고 자기 마음도 완전히 파편화된 상태. 그래서 통합된 마음이 없는 상태를 여기서는 지로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게 X다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얘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마음이 가득
충분히 발달된 마음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다 지로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혼선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자가 많이 고민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이 과목은 OX로 해석한다 하는 개념을 아주 가지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 그로스타인의 애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면서 좀 보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비온이 정신분석가로서 정신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신경증 환자들의 것과는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차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범위를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까지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정신증 환자를 돌보면서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까지 확장시켰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신경증 환자나 정신증 환자에 국한돼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좀 그 이론을 더 확장했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식론을 발전시켰다는 얘기죠. 정신분석에서 인식론. 그래서 생각하는 자와 생각을 구별해내는 이런 인식론이죠. 굉장히 이건 비원의 큰 업적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뭘 생각한다는 게 그 사람과 생각을 구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관념이라는 개념은 뭐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생각이죠. 아직은 그 이전에 누군가가 생각했겠지만 지금 전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식 속에서는 한 번도 이 전관념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담겨진 적이 없는 사고는 이미 독립적으로 있죠. 이 전관념을 사고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또트 자체가 내가 생각한 게 아닌 또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담아내는 마음이라는 것과 생각이 다르다. 띵킹은 뭐냐면 하나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에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띵킹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 이런 기능이 어떤 생각이 있는데 아직 이 전관념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는 전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관념이 우리 마음에 담겨서 실제 내가 외부 세계 속에서 뭔가 전관념이 구체화돼서 실현되는 리얼라이즈된 실제 엄마를 만났을 때 과거에 내가 위에 엄마를 만나서 반가운 거라면 이미 내 전관념 속에 있었다는 얘기. 근데 내 마음이 이 전관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어머니에 대한 전관념은 미리 존재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를 생각하는 자와 분리시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관념이 출현했는데 이것이 실제 외부 대상을 만나면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 의식에 없어 충분하게 내가 생각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관념이 되면서 엄마로 리얼라이제이션, 실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관념이 관념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식 속에서 엄마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의식 속에 엄마라는 전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과 생각하는 자를 구별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 단계의 생각들이 있는데 아주 우리가 보통 비혼이 얘기하는 베타 요소라고 하는 거, 아직 이거 심리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뭔지 모르는 어떤 요소들이 심리적인 요소로 알파 요소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게 점점 추상화되고 일반화되는 이런 전관념이 관념이 되고 다시 그게 개념이 되고
어떤 그게 추상적인 이론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 나중엔 매스메티카라는 어떤 방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래서 이 사고의 발달 과정 그것을 이 사고를 담아내는 마음의 기능 이런 것을 구별해서 잘 표현해내려고 애를 썼다는 그래서 비원의 좌표가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수평축과 수직축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생각 자체를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죠. 그 자체를 우리가 다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인식론에 큰 기여를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유는 무엇보다 사고와 사고를 생각하는 자를 중요하게 구분했다. 생각하기는 경험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사고들의 교통량을 흡수하고 변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마음을 창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네, 여기에서 조금 머물러야 될 게 마치 생각하기가 마음을 창조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소화를 해는 다음에는 소화관 모델이 나오는데 음식을 소화하는 이런 기능이 우리의 위장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뭐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생각하기가 마음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됐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에 보면 경험 과정에서 출현하는 사고들의 교통량을 흡수하고 변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마음을 창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생각하기 있는이 주어가 돼 있고 마음을 창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수로가 돼 있어서 마치 생각하기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건 번역이 거꾸로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의 기능이 생각하기인데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기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게 번역이 조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영문을 조금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죠. Beyond drew an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thoughts and the thinker. 여기서는 생각과 생각하는 자를 구별했다. 그런데 이 thinker에 대한 설명, 생각하는 사람은 who thinks the thoughts.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고를 생각하는 사람을 thinker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는 객관적인 사고, 이 thought란 어떤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을 think라고 하는데 여기서 thinking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해요. 부연 설명을 하는데 thinking being a function of a mind that had to be created to absorb and to transform the traffic of thoughts emerging from process of experience. 여기서 번역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아주 잘 번역을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사고들의 교통량을 흡수하고 변형시킨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기능이라는 게 thinking being a function of mind.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기능이 thinking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설명한 이런 경험으로부터 출현하는 사고들의 교통량을 흡수하고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만들어져야 되는 마음의 하나의 기능이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진다에 대한 설명은 없죠. thinking이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우리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출현하는데 많은 사고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걸 소화시키는 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네. 우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만들어진 마음, 창조된 마음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는 여기 그로슈타인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이 마음 자체의 기능 중에 하나가 생각하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다. 근데 마음이 먼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여러 생각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 사고들이 출현하는데 이 사고들을 흡수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흡수하고 분류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생각하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마치 생각하기가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선 원저자가 설명한 것을 넘어서는 얘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그로슈타인이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을 번역자가 나름대로 마치 생각하기가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원저자의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표현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음식을 소화해내서 우리 영양분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흡수하고 또 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이 분해돼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이 신진대사 중에 어떤 것은 저장하고 어떤 것은 밖으로 배출하죠. 이베큐에이션하는 게 우리가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위라는 게 필요하죠. 위와 창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화의 기능이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누가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창조돼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죠. 마음이 있어야 그 뒤에 생각하기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창조한다는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위가 있어서 소화 기능이 있다지 소화를 하다 보니까 위가 생겨났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잘 따라가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능이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이 있어서다. 그래서 마인드가 있다. 이 마인드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하고 마인드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마인드가 있어서 이 마인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생각하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비유는 소화관 모델을 인용하여 마음은 마치 창자처럼 음식을 받아들여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요소들로 분류하고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물들로 정지하는 특정 기능들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이 요소들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또는 쓸모없거나 선택되지 못한 요소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신체 안으로 마음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는 것은 이게 마음 안으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신진대사 우리가 몸에 있는 것을 비워내버리는 작업이잖아요. 소화하고 남은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 밖으로 배출을 해놔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마음의 프로세스가 돼서 마음에서 어떤 요소들로 가져가지만 필요 없거나 이게 소화할 수 없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는 게 이게 투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투사까지 가지 못하면 이거 자체가 마음의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소화된 것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마치 여기서는 쓸모없거나 선택되지 못한 비워내기 위해서 신체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마음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죠. 그럼 밖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교수님? 그렇죠. 내보낸다는 얘기죠.
내보낸다. 여러분이 이제 소화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몸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네. 그 몸 안으로 이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몸 밖으로 내보내 이베큐에이션 작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듣기 거부해서 그 말을 쓰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화되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나 소화되지 않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마음 안에서도 똑같이 마음에서 처리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가져가지 못한 것들은 마음 밖으로 내보내거나 이게 아주 이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프로젝션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일어난다고 보는데 비온 입장에서는 아주 초기적일 때는 이거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자체도 잘 못하니까 그냥 마음이 쪼개져 버린다. 마음 자체를 투사해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 어떤 클라이언의 이론과 다른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통합된 마음 안에 이걸 담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통합된 마음 안에 갖지 못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카틱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마음도 필요 없는 것은 어쩌면 자기 안에 쌓아두지 않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 그냥 비유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이걸 꼭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화관 모델을 가지고 설명할 때 소화관 모델은 심플이죠. 소화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져오고 필요 없는 것은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마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보죠.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는 것은 경험에서 배우기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와 신진대사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 해체시키는 기능들의 존재에 달려 있다. 생각하는 마음은 경험을 씹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장과 추후 처리를 위해 부호화될 수 있는 요소들로 해체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수확하고 소화하는 기능들의 발달에 의해 특징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기능이 생각하기다. 그 생각하기를 통해서 이걸 다 마음속에 소화 기능들이 작동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분석가의 마음은 O 안에서의 변형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다시금 선택된 사실, 즉 일련의 자유현상들 안에 있는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묻는 정서적 역량, 선택된 사실을 확립할 수 있기 위해 기억과 욕망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분석가의 마음은 피분석자의 자유현상들을 자유롭게 듣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선입관들, 기억들과 다른 세트들의 잔여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기 위해 제로 상태에 접근해야만 한다. 다른 말로 분석가는 우안에서의 경험을 위해 즉 O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O의 최대한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포화 상태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자유현상을 흡수할 수 있기 위해 즉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것들을 정서적으로 견뎌냄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 수상화 과정과 일반화 과정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알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성화 과정은 그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공통 분모들 또는 요소들로 구매하고 일반화 과정은 그것들을 새로운 연결들, 즉 관념들, 개념들, 가설들, 이론들로 분류한다. 제로 상태, 기억과 욕망의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분석가의 정서적 역량은 그가 선택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서 서로 협력하도록 허용하는 이 요소들 사이의 연결들을 직관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가가 피분석자의 연상들의 몰두함에 따라 선택된 사실의 기능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촉진함에 있어서 정신적 기대의 제로 상태, 기억과 욕망의 기대는 필수적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석가의 emotional capacity라는 거죠. 정서적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 emotional capacity는 to tolerate the zero state, the absence of memory and desire.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소망이 없는 상태, 이걸 지로 상태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기억이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참아낼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네거티브 커패시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메모리나 그리고 나의 소망이 지로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모셔널 커패시티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정신분석가의 트레이닝은 이모셔널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서적 훈련이다. 그 정서적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엄마가 없는 상태, 엄마의 부재 상태를 견뎌내는 커패시티가 성장이 돼야 그 뒤에 아이가 생각하는 기능들이 생겨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분석가가 자기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세츄레이션 상태라는 게, 포화 상태라는 게. 내 안에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보고 싶다 또는 내 소망이 있다,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호호 감정이 가득 차 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 선입견들, 아니야 나는 분석가서 저 사람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잘 도와줘야 돼 하는 생각, 어떻게 잘 빨리 도와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이나 저분은 지금 내가 1년 내내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 오늘도 똑같겠지 하는 이런 선입견들을 우리가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내담자의 오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츄레이션 돼 있다는 상태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담아낼 여유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집집마다 여러분의 다용도실을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가 주인의 마음 상태하고 비슷해요. 다용도실에 뭔가를 한번 들어가면 그 잘 안 나오죠. 저도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사 올 때 내 차고에 잔뜩 쌓아놓은 물건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10년, 20년씩 가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창고에 뭘 좀 보관시키겠다고 하면 내가 있던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비워내는 작업이 있어야 컨테이너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것을 제 위치에 놓을 수 있으려면 우선 emptiness가 필요하다. 이거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지금 상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비워낸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왜 여러분들의 다용도실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처녀 때 입은 옷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 키우면서 아이들이 국민학교 때 다녔을 때 일기장을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분도, 부모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애착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 물건들에 우리가 어태치먼트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내 창고를 비워낼 수 있으려면 이모셔널 커패시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게 언제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얘가 이것을 내가 또 가지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다 버리기는 굉장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힘들죠.
거기에 뭔가 또 어태치먼트가 돼 있고 내 과거가 이 속에 있는데 내 과거의 편견들을 다 버리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창고를 비워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잘 소화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이 엠티니스트가 힘들지만, 여러분 프로페셔널 입장에서 분석가나 라이프 코치나 심리 상담자로서 여러분들이 기능할 때, 여러분의 프로페셔는 여러분의 마음에 엠티니스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비어 있어야 다른 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작업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프로페션인데, 다른 사람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베타 요소를 우리가 담아서 소화하는 작업이 우리의 프로페션인데,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분을 만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을 돌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어쩌면 이건 프로페셔널 에틱스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여러분들은 빌려줬어요. 거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면은 우리 내담자는, 특히 프리아드파라는 내담자는 우리 마음을 리서한 사람, 마음을 시간 단위로 그 마음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자유가 없어요. 이미 이 마음을 저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분이 내 창고에 무엇을 들여놓건 그걸 내가 허락해야 되는데, 내가 내 물건을 잔뜩 놓고 이분이 가져온 물건을 담지 않겠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계약 위반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내 마음을 빌려줄 생각이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몇 가지 가져가겠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미 가득 채워, 이게 세츄레이션이라는 게 포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화하고 언세츄레이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내가 포화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선입관이나 내 기억이나 내 정서나 내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분석할 스페이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토트가, 이 사고가 있는, 이 사고를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토트를 우리한테 맡겨주는 게 이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이에요. 말하자면 어쩌면 보통 우리가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을 일반적으로 쓸 때 비오는 그것도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까지 가지 못하는 환자들도 내담자도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크게 봐서 이분들이 프로세스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것 자체를,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건 이게 베타 요소라고 한다면, 베타 요소는 괴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신비해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보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힘들어하지만 그게 이 사람의 트루 셀프의 생명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불편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분이 그것을 나한테 맡겨서 어떻게든 좀 자기들은 프로세스 못하니까 대신 해달라고 왔는데, 내가 내 창고를 비워놓지 않고 내 마음을 비워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분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혼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포화 상태로 두지 않고 비포화 상태, 우리 마음을 비워놓은 상태, 그래 아무것도 없는 앱센스 상태, 이걸 여기서 그로트슈타인이 멋지게 지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의 상태로 있어야만 내담자를 담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컨테이너라는 개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인드죠. 근데 아까 어떠면은 마음이 다 프래그멘테이션 돼버린 정신증 환자는 컨테이너,
컨테이너 마음에 그릇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아마 나중에 가면 이제 그로슈타인이나 비온의 얘기를 이렇게 그로슈타인이 소화하고 있기도 해요. 마음 자체마저도 투사해버린다. 이제 이런 개념. 근데 투사의 동의시도 쓸 수 없으니까 이걸 결국은 마음 자체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게 다 멀리 보내지 못하고 자기 안에 그냥 분열로 일어난다. 마음의 분열 상태가 일어나서 자기 안에 인격이 여러 인격들이 그냥 혼재 있는 상태. 통합되지 않은 인격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통합된 어떤 마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릇이 없는 상태죠. 마음을 하나의 그릇으로 본다면 이 그릇이 다 사기 그릇인데 이게 깨트려져서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가 정신적 환자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일단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인내로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 마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대신 이 사람의 마음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고 사이카라이스트들이 쓰는 용어는 올터 이고 기능을 해야 된다. 이 사람 마음 이고 대신 우리가 대체 이고, 이 사람은 자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대용 자아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한테 온전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이 프로세스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베타 요소를 우리가 프로세스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상징을 써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이 소화관 모델을 잘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다른 말로 비오는 분석가가 환자의 연상들을 번역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알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도 자유연상을 생성해내기 위해 알파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자유연상들, 즉 알파 요소들을 생성해내는 능력은 의식과 무의식을 분리하는 접촉 장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꾸는 능력은 의식 안에 있는 낮 동안의 존재들이 수면의 발생을 허용하고 구별과 뻥튀기를 허용하는 접촉 장벽에 의해 무화되는 효과적으로 제로 영역으로 바뀌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꿈꾸기는 다시금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 접촉 장벽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접촉 장벽의 궁극적 가치는 그리고 접촉 장벽을 보완해주고 그것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꿈꾸기의 궁극적 가치는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의식은 무의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 효과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깨어있지 않은 동안에 효과적으로 잠을 잘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각 영역은 서로에게 제로이어야 하고 이 상호적 오화의 구별을 유지하는 것이 접촉 장벽의 기능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의 몽유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지만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상태와 무의식의 상태가 혼재 있는 상태가 몽유병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게 혼재에 있죠. 이분이 깨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행동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서로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가 견뎌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통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의식과 무의식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는 아니고 접촉 장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면회 절차를 거쳐서 서로 상호 면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을 오버헬름 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해버리면 이 사람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의식의 촛불이 꺼져버린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무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압도된 상태는 정신병 상태가 되어버려요. 사이카틱한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아무 또 무의식에 접근이 안 되고 의식으로만 사는 것도 또 좀 문제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은 의식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이 좀 어떨 때는 뭐예요? 원래 프로이드 개념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둘로 나누지 않고 의식과 전의식이라는 걸 또 상상을 해내죠. 상정을 하는데 의식과 무의식 중간에 전의식이 있어서 전의식을 무의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식에 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의식의 쪽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중간 영역들이 있죠. 어떤 이런 개념상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이런 지정학적 이론을 가지고 초기에 프로이드가 애를 많이 썼는데 특히 꿈 분석에서는 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대별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상호 존중하는 단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어느 한쪽에 오버헬름하는 상태가 되면 케이아틱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또 있고 또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무의식으로 내려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의식이나 무의식이 독립된 어떤 영역으로 잘 있도록 하면서 교류가 된다 하는 게 이게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컨택트 배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상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라는 개념으로 우리 휴전선을 무너뜨립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의식과 무의식을 우리 통합해내자 해서 한순간에 통일로 갔을 땐 어떤 결과가 올 거냐. 서로 다른 세계가 존중되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영향을 서로 미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케이아틱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의식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는 비원의 견해에 의하면 이 두 개는 분리된 세계보다 양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동시에 있으면서 함께 상호간에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서로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큰 사고가 난다. 여러분 임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담자를 여러분이 잘 도와줘야 되지만 여러분 내담자와 여러분과는 치료의 틀이라고 하는 이 배리어가 장벽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치료의 틀이 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린다. 그래서 접촉 장벽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적절하게 기능하는 접촉 장벽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또 진행을 해보죠. 하지만 한국의 능력을 갖는 것 그리고 알파 기능을 결정하는 접촉 장벽을 갖는 것은 분석가의 알파 기능뿐만 아니라 분석가에 의해 번역될 수 있도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유 현상들을 생성해내는 피분석자의 알파 기능 역시 즉 적가심 없음의 경험을 견디는 환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다른 말로 환자는 나쁜 적가심의 고통스러운 경험의 현존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과 나란히 부재한 적가슴의 현존을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야만 한다. 다른 말로 환자는 제로 상태를 견뎌야만 하고 그 제로 상태로부터 제로 상태를 견디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유아로 하여금 제로 상태를 견딜 수 있게 돕는 엄마의 능력에 힘입어 미니카시 말하는 잠재적 공간, 즉 구체적인 신체적 환상들 새로 부여받은 상상력의 자발적인 환상들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다른 말로 신경증 환자는 유아기에 엄마의 생적 능력, 공사, 그리고 또는 1차적 모성 물질이라고 알려진 이 제로를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유아의 능력 발달을 위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알파 기능을 획득한 사람이다. 알파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에 민감한 감각기관으로부터 출현한다. 기호는 프로이트하고
그리고 네, 그 밑에 보면은 어, 비록 비운이 그의 작업에서 무 또는 제로 상태 자체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로 개념이 그에게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추론될 수 있다. 그는 알파 기능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는 환자가 정서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띄어내기 위해 그 기능을 역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서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견디지 못하는 따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고통을 당하기만 하는 정신증 환자의 공경에 대한 언급에서 이 개념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정신증 환자에게도 이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신증 환자의 엄마가 유아에게 내재화된 유산으로서의 알파 기능을 주지 못한 것에서 그리고 그녀가 유아가 시도하는 자기와 대상 사이 그리고 대상과 대상 사이의 연결들을 내적으로 공격하는 방해 대상으로 변형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가 정신증 환자가 그의 경험에 처리되지 않은 잠재적 요소들, 베타 요소들을 비워낸 이후에 마음 상태를 특징짓는 헐벗음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증 환자는 그의 이미 축소된 알파 기능을 역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강화된 경험의 비워내기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그의 투사와 일치하는 모든 대상 안으로 옮겨 그러한 경험과 마음의 대대적인 비워내기의 결과로서 정신증 환자의 마음은 헐벗고 환각 상태로 변형되며 소유권을 상실한다. 네. 그래서 정신증 환자의 제로 상태는 엄마가 그 알파 기능과 잡아내기 이런 제로의 기능을 잘 해주지 못하고 유선적 문제나 못해서 그런 어떤 아이가 헐벗고 이제 베타 요소들을 소화하지 못해서 헐벗고 비워낸 이후에 무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베타 요소만을 비워낸다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 자체를 그의 투사와 일치하는 모든 대상 안으로 옮겨 놓는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죠. 마음 자체까지도 옮겨 놓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관념들을 밖으로 투사를 하다 보면 이 대상들이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기괴한 것은 전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전관념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이게 자기가 마음속에서 프로세스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어떤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투사를 해버리니까 이 대상 자체가 프로세스 되지 않은 전관념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괴기한 거, 신령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비자 아브젝트라는 용어를 비온이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주 괴기한 대상들이 정신증 환자 속에서는 많이 생겨난다. 임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상한 대상들을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묘하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뭐 이런 묘한 이런 이상한 대상들이 마음 안에 가득 차버리는데 이게 어떤 분열된 모습이죠. 어떤 전관념이 분열됐고 거기에 또 자기 마음까지 따라가서 이게 뒤죽박죽인 거죠.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 마음 자체가 쪼개져 버린다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래서 마음의 연결고리들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로트슈타인이 비온과 자기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애써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임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이카틱한 환자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을 설명해내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설명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꼭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 내용, 마음, 전관념, 알파 기능 등을 비워낸 결과 정신증 환자의 마음은 헐벗게 되고 제로 능력으로 무화되고 따라서
투사적 동일시가 발달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정신증 환자의 정신 건강과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대상들의 귀기한 성질로 인해 그에게 정체성들과 동일시들을 투사하고 옮겨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신증 환자는 외부인에게는 투사나 투사적 동일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제한적 잔여물, 이전 자기 마음에서 섬뜩하게 떠나지 않은 채 그 자체로부터 철수한,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잔여물을 부정한 마음이 그것의 이전 상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더욱 멀어지는 것일 뿐인 파편화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 아주 다양한 형용사를 썼는데 결국은 마음의 파편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셀프나 이고가 조각조각 네. 한다는 이런 개념이 속에 숨어 있어요. 네. 정신증 환자는 제로주관성, 즉 경험의 제로인식 안으로 후퇴하는 것과 경험의 대상들을 그것들을 모두 알 수 있는 마음과 함께 던져버림으로써 무화시키는 것 모두를 시도한다. 이 후자는 섬뜩하고 기괴한 대상들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말로 정신증 환자는 담아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감정에 투사할 수가 없다. 대신에 거기에는 투사처럼 보이는 파트너가 있을 뿐이고, 제로를 창조하고 의미로부터 도망친 다음 고통스럽고 괴괴한 의미만을 발견한다. 정신증 환자는 공허 또는 죽어있음, 허물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의미와 의미화로부터 철수하는 최후의 공통된 동로이다. 디오는 그의 후기 작업에서 밀턴의 신라권에 대한 후기 관심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책에서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기쁨의 표면을 나타내는 깊은 그리고 형태없는 무한이라는 구절을 자주 인용했다. 그때 비오는 고스트, 빈스, 방거 등의 실존주의자들이 이미 도달했던 생각, 즉 개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는 제로성이라는 그의 생각을 공고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내가 위에서 보여주려고 시도했듯이 거기에는 두 가지 제로가 있다. 한편으로 최적의 기대로서의 무와 다른 한편으로 의미를 암살하는 것으로서의 부가 것이다. 여기서 최적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아무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보면 좀 이상하죠? 마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자기의 디자이어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서 조금 원래 의미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던 신경증 환자 레벨에서의 어떤 무라고 하는 것, nothingness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부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때는 분석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디자이어나 메모리, 자기의 여러 가지 전관념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 nothing, 이때 noth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더 잘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굉장히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창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의 무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비워내버려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nothingness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클리어하게 신경증 레벨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임상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무라는 개념과 정신증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하나의 표현보다.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비오는 수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수학이 제공하는 정확성에서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 점수가 기억과 욕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즉 그것들이 포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므로 해서 의미의 요소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들로서 보다 용도가 넓다는 점에서 수학적 개념과 패러다임을 정신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비오는 정신적 또는 정신분석적 대상들이 과학적 세계의 물질적 대상들보다
개념화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에 특별히 민감했다. 그는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지각 대상들에 대한 공통된 감각을 성취하는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감각의 주파수에 국한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K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우리는 경험의 초감각적 도매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그러한 초감각적 경험들을 위한 표현적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정신분석적 대상들의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학조차도 그 자체의 발달 과정에서 제로 개념 그리고 무한성으로 알려진 제로의 상대역을 발달시킬 때까지 감각적 한계를 겪었다. 후자의 두 관념들은 수학자들로 하여금 감각들에 지배되는 세상을 넘어 직관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영역들과 관점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비오는 천문학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슈테인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운유적 개념들을 얻기 위해 외우주의 우주적 구의 영역이요 사물 없음의 영역인 깊고 형태없는 무한성의 은하계적 방대한 속으로 들어갔다. 비오는 이론 수학 및 응용 수학을 사용해서 외로움과 홀로 있음 사이와 비포화 상태로서의 사물 없음과 무의미성의 포화 상태로서의 허무 사이를 탐구하고자 했다. 그는 제로 경험의 의미 있음과 그 경험의 의미 없음을 탐구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탐험가였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 하시면서 느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선은 마지막 문장을 제가 영어로 조금 읽어드려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 싶어요. 뭐라고 비온이 마지막 결론을 내냐면 beyond in using theoretical and applied mathematics was exploring the dialectic between loneliness and aloneness, between nothingness as unsaturation and nothingness as the saturation of meaninglessness. He was the intrepid explorer of the meaningfulness and meaninglessness of the zero experience. 여기서 여러분들이 번역된 내용 보시고 참조를 하는데 마지막 얘기가 무슨 얘기냐? 비오는 meaningfulness, 의미 충만함과 또 하나는 meaninglessness, 의미 없음, 이 두 가지를 둘 다 이게 zero experience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지로 경험에서 의미가 충만함과 무의미함을 동시에 탐험해내는 아주 용감한 탐험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온이 익스플로레이션 한 것들을 맞는데 이거 다 지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비온이 설명한 게 아니고 그로스슈타인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비온의 얘기인지 그로스슈타인의 얘기인지를 우리가 잘 클리어하게 구별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창의성의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비온의 개념 또 비온이 의식했던 것과 무의식 속에 담겨 있던 것을 그로스슈타인이 상당 부분 이 무의식을 픽업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 이게 비온의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게 그로스슈타인 것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접점의 상태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떠면 아까 처음 얘기했었지만 지로라는 어떤 개념을 지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상태, 어떠면 대극적인 지점이죠. 상반되는 상태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meaningfulness예요. 한쪽에서는 meaninglessness예요. 이걸 둘 다 지로 익스피리언스라고 설명함으로써 굉장히 큰 통합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쩌면 클리어하게
나눠야 될 것, 클리어하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디서먼트죠. 어떤 식별을 해내야 될 것. 미닝리스니스와 미닝풀리스를 서로 다른 것을 클리어하게 분리해내는 작업에 포커스가 더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을 무리하게 통합해 내므로써 오히려 이 경계가 모호해져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챕터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 우선 발제자부터 여기서 가진 인사이트나 여러분들의 정서를 나누는 시간 좀 갖죠. 교수님 여기서 이제 사물 없음을 이제 그 영어로 no 하고 대시하고 thingness 이렇게 그렇죠. 소물을 nothingness 그냥 붙여서 그렇게 여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실제적으로 이 영어의 그 의미가 있나요? 이건 그로트슈타인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분석의 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한 어떤 용어들이 나올 때는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썼느냐, 그러니까 스스로가 미닝을 부여해서 자기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기존의 용어 속에 대시를 넣거나 빼거나 하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의미를 여기 새로 부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원래 이분 얘기를 잘 듣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분만이 쓰는 용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분석 공부할 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이분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라인 오브 띵킹을 따라가야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여러분이 수긍하거나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이런 웨이 오브 띵킹, 이런 라인 오브 띵킹을 가져서 이 결론에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사물 없음, 젖가슴 있음, 없음, 이렇게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했지만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 제로라는 개념을 갖고 오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연결하고자 그로시타인이 노력을 한 것 같기는 해요. 한데,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외로움과 홀로이즘이라는 그 용어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소화하셨어요? 외로움과 홀로이즘은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나 없음, 나라는 어떤 그 자기 없음, 그러니까 이구가 너무 취약하고 비약해서 나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것 같고, 홀로이즘은 나는 있지만 주변에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 제로를 얘기할 때 분석가가 소극적 능력, 기억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내담자의 어떤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서 기원에는 그런 그 제로가 바로 홀로이즘인 것 같고, 그리고 정신적 환자들에게 있을 법한 어떤 이 제로, 정말 이렇게 파편화돼서 그 마음조차도 분열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로는 바로 외로움이 아닌가? 영어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심플하게 얘기를 하죠. 로운리니스는 신경증 환자의 상태입니까? 정신증 환자의 상태입니까? 로운리니스가요? 외로움. 글쎄요, 좀 무모하긴 하네요, 교수님.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컨텍스트 속에서밖에 읽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는 비온이 표현하고자 아니면 그로슈타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용도로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을 아닌 것을 자기의 특별한 미닝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신경증 환자 상태와
아니면 분석가의 상태에서의 어떤 무라는 개념, 지로라는 개념, 0이라는 개념과 정신증 상태에서 제로라는 개념을 구별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뒤에 가시면 하나는 meaningfulness가 있죠. 의미 충만함이고 하나는 무의미함이죠. 근데 이렇게 대비한다고 할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면 between nothingness as unsaturation and nothingness as the saturation of meaninglessness. 그러니까 뒤에 부분과 병렬해서 컨텍스트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비포화 상태의 비포화 상태에서의 아무것도 없음, 사물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운리니스하고 통하는 거죠.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로운리니스는 신경증 상태나 분석가의 상태를 얘기하는. 이게 어떤 면은 외로움이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든 그 말 자체가 클리어하진 않은데 이때 이게 건강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로운리니스는. 근데 뒤에 aloneness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뒤에 나오는 the saturation of meaninglessness.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미함으로 가득 차, saturation 돼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aloneness라는 것은 나 혼자만 남겨져 있고 세상하고 단절돼 있어서 자기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aloneness는 우리가 아까 발제자가 그렇게 이해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유니카스 개념 중에 the capacity to be alone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 aloneness라는 그 홀로 있을 능력은 아예 건강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그로스타인이 가져왔을 때 aloneness는 유니카스 개념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위니카시에게서는 the capacity to be alone이라는 게 성숙해가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aloneness는 사이카틱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글자만 가지고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정신분석 책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실감할 거예요. 네.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 오늘 남인자 선생님이 아주 어쩌면 제일 어려운 챕터를 지금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어떤 막 뒤집혀지고 쪼개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통합되고 하는데 그 통합 자체가 클리어하게 된다기보다 이게 통합이 안 될 것을 통합해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계속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챕터죠. 네. 우리 선생님도 좀 말씀 나누시죠. 네, 그냥 이 챕터 이렇게 읽으면서 좀 정신증 환자를 좀 더 이렇게 좀 저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 제로라는 개념이 정신증 환자를 이해하는데 그들의 그런 행위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좀 봤던 저 사람들은 정신증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신경증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봤었던 사람들을 좀 떠올리면서 가끔 이랬어요. 제가 이제 특히 인상에 남는 사람이 이제 여자들 둘이었는데 서서히 정신이 붕괴돼서 이제 잘 나가던 한 분은 진짜 세종문화회관에서 뭘 하는 그런 굉장히 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신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세종문화회관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매일 거기를 대회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보따리들이 한 3보따리가 있었어요. 보따리들을 꼭 이렇게 들고서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왔다 갔다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역사를 아니까 그때마다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보따리는 자기의 마음, 이 보따리가 아까 교수님도 뭐 차고에 보면 그렇죠. 추억을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한 예. 대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과거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과거를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또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분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바깥으로 내놓는 건데 그게 그 보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누군가가 뭐 이렇게 봉지 같은 검은 보따리도 있고 천으로 된 보따리가 한 3개를 들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편집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움켜쥐면서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냥 자기죠. 그렇죠. 이게 이게 바깥으로 마음속에서 비자 아브젝트라고 하는 것, 기괴한 대상들이 마음속에 가득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왜 현화된 거죠? 네네. 그래서 또 그분보다 좀 젊은 사람인데 두뇌가 좀 떨어지는 젊은 분이 여자였는데 그 사람도 그 보따리들을 갖고 있었어요. 서서히 붕괴되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언어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파편화된 언어들을 계속 구사하면서 쫑알쫑알 거리면서 보따리들을 들고 있어요. 근데 언어는 맥락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제로 이걸 보면서 그때는 이제 자기를 들고 다니는구나. 그 보따리는 자기고 자기를 항상 들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 정신증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맥락에 닿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의미 있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언어가 우리의 정신 상태라든 의식, 무의식 전체를 다 표현해낼 수 없다라고. 언어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근데 그런 것도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맨 끝에 후기에 사뮤엘 베케트가 비혼의 환자였는데 여기에서는 뭐 실존적인 제2의 자아였다. 사뮤엘 베케트하고 그 비혼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렇게. 근데 이제 사뮤엘 베케트의 대표적인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걸로 노벨 문학상도 탔던 사람인데 그것을 또 연상시키면서 제가 지금 표현을 다는 못하겠는데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런 것과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정신증 환자에게 저는 외로움은 신경증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증 환자에게는 공포,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텅 빈 공포라는 것이 정말 실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공포인데, 그러니까 공황장애 이렇게 막 숨이 막힐 듯한 그 이게 공포감이 느껴졌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봤을 때 별을 몇 개 이렇게 보면은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별로 두려움이 없어. 별을 하나 별들 막 이럴 수 있는데, 별을 넘어선 그 어둠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빨려 들어가는 공포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계속 쳐다보면,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혼자서 그 물을 계속 쳐다보면 물귀신이 너를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물에 어텐션이 몰두가 되면, 몰입 상태가 되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심연의 빨아들이는 그 공포가 엄습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인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죽어야 아는 건데 죽은 다음에는 그 죽음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들한테 죽은 자가.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만 그래서 또 상상한다고 해도 죽음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는, 알 수 없는 텅 비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공포. 그리고 정신자들의 어떤 그 공포감이라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 물과 그 우주와 같이. 그 말은 좀 맥락이 좀 매끄럽게는 안 됐지만 좀 파편화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아주 잘 지금 표현해내고 있죠. 굉장히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숨어 있는데 아마 아까 우리가 뛰어넘은 것 중에 비온이 설명할 때 클라인이 얘기하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그리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발달적인 과정으로 보고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부터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오는 어쩌면 우리가 태어난 탄생의 순간에 디프레시브한 정서를 경험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 공포, 죽음의 공포죠. 그래서 여기서 죽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거, 어떤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일 수도 있죠. 어떤 그걸 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데스 인스팅트의 경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프로이드의 이 본능 이론, 특히 죽음 본능을 어떤 판타시로 풀어서 클라인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 비온이 개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로스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는 여기서 비온을 얘기해요. 비온은 여기에서 유아의 첫 분리됨의 경험과 접촉하고 있다. 그것은 박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성, 엔트로피, 분출하는 허무 또는 블레이크가 말하듯 두려운 대칭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윗부분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근원이라고 할 때 여기서 비온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온은 유아가 엄마의 담는 능력 안으로 투사하는 유아의 죽는 것에 대한 공포 fear of dying을 흡수하고 해독하는데 엄마의 몽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온의 나쁜 대상들에 의한 박해 공포가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라.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적막한 우주 또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의 흐름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비온이 설명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극대화되면 우리가 사이카틱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포는 아이가 만약 이걸 느꼈다고 한다면 이걸 안전하게 담아주는 대상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이 기능을 해줘야 그 뒤에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온의 얘기 속에서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하나의 두 개의 단계로 보지 않고 양안적인 시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단계로 보고 있는 그런 이론이 이 속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함께 들어있죠. 그로슈타인이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온의 양안적 시각을 전제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혹시 우리 김성신님 잠깐 우리 말씀 나누시겠어요? 네, 잘 들었고요.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론슈타인이 말했던 그 제로 그거하고
비혼이 말했던 오호 개념을 이렇게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혼란을 비치게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신증적인 그런 계열에 있는 환자분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485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선정되어 있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했거든요. 뭐 마음이 섬뜩하게 떠나 있는 채 그 자체로부터 철수한,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그 잔여물로 부정할 마음이 그것이 이전되지 않는, 다시 뭐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 안으로 이전한 상태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욱 멀어지는, 굉장히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되게 생동감 있게 정신증 환자를 좀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을 좀 이해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분석가가 그 어떤 정서적으로 훈련돼야 할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동의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견뎌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소망과 욕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비워내는 작업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창고에서 뭔가 비워내듯이 내 상태가 비워내는 작업들, 그 상태가 제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내담자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다각도로 도움이 되면서도 되게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강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신분석적인 내용 중에 되게 헷갈리고 좀 복잡한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지적적인 부분들이, 지적 작용들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분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굉장히 고심한 그때 만들어낸 어떤 것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충분히 이해하신 걸로 보여서 다행스러워요. 근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쩌면 융이 소화한 것 중에는 동양의 주역을 잘 소화한 부분도 있지만, 서양의 영신수련이라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는 것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상상에 의한 기도 전통, 관상의 전통이 있는데 그걸 융이 잘 소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마음을 비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비혼의 지금 비움은 어떤 융이 이미 소화했던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극적 능력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500여 년 전에 쓴 이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는 책 속에 나오는 우리 관상적인 기도 방식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억이나 소망, 이런 것을 다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워내 얘기는 자기 혼자의 얘기가 아니고 오랜 서양의 전통 속에 있었고, 그걸 또 융이 만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혼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비혼을 만나면 융을 만나게, 또 융을 만나면 그 이전에 서구의 전통,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동양의 전통, 우리의 정신 문화의 연면한 흐름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느 한 학자가 독창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면은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들을 이분들은 계속 발굴해내서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나시오 영성 컨벤션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 컨벤션에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이나시오 영성 컨벤션이 있었는데,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때 발제자, 가장 주된 키 스피커가 인도에서 오신 그때 신부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성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자기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무엇인가를 다 버리는 날로 정해 놓았대요. 그래서 자기 창고에 있는 어디에 있거나 쓰지 않는 것을 내버리는 작업들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얘기는 굉장히 심볼릭한 거죠. 우리 마음의 청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너저분하게 있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비워내야만이 영성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아주 깊이 많은 분에게 공감이 가도록 아주 심플하게 일상 삶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성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 그래야 리플렉션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무의식의 의식화가 가능해지려면 우리 의식이 우리의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셀프 리플렉션이 안 되죠.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얘기.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 무의식의 세계에 이미 있던 어떤 것들이 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내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미 세츄레이션 된 마음이죠.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현돼야 될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신성이나,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나 아니면 불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트루 셀프나, 이런 뭐라고 표현하건 이건 신비예요. 이 신비함이 내가 의식으로 소화하고 있는 나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귀중한 것이 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 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에서 벗어날 때만 나의 영적 성장, 심리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우리가 내담자를 만날 때도, 기도하는 때에 우리가 사용한 자기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심리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 우리 스스로 하는 작업을 그 대상이 내담자라고만 바꿔지면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를 신비라고 본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신비를 내가 만나는 작업이나 내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대상이 내담자를 돕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분석적인 태도와 관상적인 태도가 같다는 이런 통찰을 오래전에 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ICC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여러분들에게 영성적인 것과 그리고 심리적인 것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통합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비혼의 입장이나 융의 입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 ICC의 이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요.